안녕하세요. 김상춘입니다. 오늘은 학부모 설명의 일부로서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칠판을 보시면 HI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겠죠?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완동률 지수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전체 물리학자였던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쓴 저서 중에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내용을 읽은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놀랍게도 6% 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해서 어떤 책을 선택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비율을 HI 지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해서 수많은 교과서와 참고서 그리고 교양도서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책에 대해서 완동률 지수 100을 만든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변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완동률 지수 100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설명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선생님의 역할에 있어서 첫 번째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깨우쳤던 건 아닙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고3이 되어서도 국어 과목을 얘기할 때 국어 과목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그 과목에서 공부해야 되는 모든 내용을 설명해주고 체계를 설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의 역할의 첫 번째는 범위 설정을 통해서 각 과목의 체계를 파악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돼야지만이 고등학교에서 국어 공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시험을 예상할 수 있고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교육과정이 전제된 특정한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각 교과목,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공부하고 마지막에 대학 갈 때 보는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대입 수능입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은 2024 수능이 되는데요. 수능 문제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과목별로 여기다 출제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에 있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 계시는 출제위원들이 이번 수험생들은 좀 골탕을 먹어봐라 하고 이 동그라미,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 내에 없는 내용을 출제하는 수능 출제위원이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모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하고 있다면 수능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각 과목의 체계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것이 수월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는 각각의 교과목들은 대학에서 학문으로 그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의 지식적 체계입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필요한 교양에 가까운 내용들을 요약해서 고등학교 교과목을 만든 것입니다. 해서 대학에서 학문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만든 지식적 체계 속에는 반드시 그 학문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부분과 개념과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학생들에게 그 과목의 개념과 원리를 통한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국어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동그라미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매일 정음국어학원에 와야 됩니다. 시간적 한계로 인해서 이 모든 걸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어 과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여기 저하고 함께하지 못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를 통한 학습을 통해서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수능을 말씀드렸는데요. 국어 교과목의 수능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정답률을 따졌을 때에 20% 이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능은 오지선다이고 국어 과목은 100% 객관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무작위로 찍었어도 정답률은 20%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읽고 풀었는데도 정답률이 20% 이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얘기한 국어 교과목의 개념과 원리나 본질과 연관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게 저의 두 번째 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각 교과목들을 보게 되면 세부적인 영역이 나눠지고 단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학생들은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각 영역이나 단원의 구체적인 학습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선생님들이 세 번째 해줘야 되는 역할은 교육 과정에 따른 각 영역과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역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 내용은 학생들이 보는 시험으로 연계를 시켜보면 학교 내신과 연관이 됩니다. 국어 과목에 적용시켜서 설명을 드린다면 1학년 때 공부하는 교과목은 국어교과서입니다. 2학년 때는 독서와 문학 필수 과목을 공부합니다. 3학년 때는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그 교과서 하나씩만 공부하는 게 바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그 전체가 합쳐진 것이 수능 문제가 됩니다. 해서 세 번째 각 영역과 단원의 구체적인 학습의 내용은 학교 내신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학습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것은 수능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들은 수능을 시험 봐본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끝나면서 최종 평가를 받는 게 수능이고 그만큼 중요한 시험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실제 수능은 봐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분석, 평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능은 94년도 1차, 2차 수능부터 작년도에 보았던 2023년도 수능까지 있습니다. 이 수능은 제가 볼 때에는 국어 과목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한 사람이 낸 문제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어의 전반적인 체계와 원리를 볼 때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능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때에 또 한 가지 정보를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접하는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나입니다. 전체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시험의 수준이나 완성도 그리고 교과 내용을 반영하는 면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능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모의 수능입니다. 이 모의 수능이 나오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2001년도 수능에서 전국의 수험생 중에 만점자가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입시에서는 전국 수험생 중에 수능 국어 만점자가 빵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래서 2003년 입시부터 모의 수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육평가원에서도 이제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이런 문제 없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고 2003년 입시에서 한 번의 모의 수능을 보고 역시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국어 영역을 보면 전국의 만점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수험생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재 수능 수험생을 보면 50만 명 안팎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해서 2003년에 수능을 쉽게 적응시킨다라고 하고 모의 수능까지 봤는데도 만점자 0명이나 1명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래서 생겨난 게 2004년에는 이제 모의 수능을 매년 2회씩 보게 되었고 2004년 입시 이후 지금까지 6월과 9월에 모의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04년 이렇게까지 2번씩 모의 수능을 보았지만 결과는 전국의 만점자는 6명이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또 생겨난 게 뭐냐면 수능 출제위원을 이때까지는 100%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를 했습니다. 이 이후로 현직 교사분들이 수능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비율이 높아져서 현재는 대학 교수님과 현직 교사분들 50대 50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보는 두 번째 시험은 고3 때 6월과 9월에 보는 모의 수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능은 뭐가 있냐면은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학력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에서 분기별로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과 모의 수능은 국가교육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다면 학력평가는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사설 입시 기관, 다른 말로 하면은 재수종합학원입니다. 여기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가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네 번째 시험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는 게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즉 내신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5가지 시험의 종류를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서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위에 있는 게 훌륭하고 완성도가 높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밑으로 갈수록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의 일부분 구체적인 학습 내용만 갖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계와 원리를 묻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시험 문제들은 제일 위에 있는 수능 문제를 모든 문제들이 모방하고 흉내내고 따라가는 문제일 뿐입니다. 때문에 수능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고 학생들은 수능에 대해서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어 과목만 가지고 얘기해도 수능 문제가 어떤 문제로 구성되는지 왜 이렇게 내는지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여기 있는 학교 시험부터 수능까지 모든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목을 초월해서 어떤 과목 선생님이든 학생들에게 수능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정리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선생님들이 또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네 번째 항목과 연결이 되는데요. 수능에 대해서 분석, 평가, 정리 자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시험 보는 모든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된다고 했는데요. 5번째는
선생님들이 수능 적응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학생들에게 어떤 예를 드냐면은 손흥민 축구 선수 얘기를 합니다. EPL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그 축구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을 눈으로 봤다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똑같이 축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그 정도의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학생들 마찬가지로 수능 문제까지 원활하게 풀 수 있으려면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연습을 선생님들이 시켜줘야 됩니다. 수능을 보면 좀 전에 94년 1차부터 23년도까지 있었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그 수능 문제는 그 당시의 교육 과정을 전제로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과거의 초창기 때 수능은 현재 학생들이 푸는 국어 문제 유형하고 볼 때 약간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최근에 수능 문제 3개를 가지고 수능 적응 연습을 시키는데요. 그 시험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2008년부터 2013년 수능과 2014년부터 2016년 수능 그리고 2017년 이후 지금까지는 2023년 수능이 있죠. 해서 각각의 문제마다 요 시기마다 특징이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아까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 있는 수능이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 문제를 구성을 할 때 90점 정도가 1등급이 형성되게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로 볼 때 가장 표준적이었다면 여기 2014년부터 2016년 시험은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지나치게 EBS 교재의 내용을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똑같이 EBS 교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당시의 수능 문제에서는 EBS에 있는 독서 지문, 즉 비문학이죠. 혹은 문학 지문 그대로 갖다 내고 문제까지 거의 유사하게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형에서 예를 들면 2015년 9월 모의 수능에서는 1등급이 100점입니다. 1등급 비율이 5%가 넘었어요. 그런 황당한 지경의 문제가 구성이 된 거고요. 이제 지금의 문제는 EBS 교재의 내용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100% 반영하는 게 아니고 독서 지문에서는 되게 개념 위주로 반영을 하고 문학 지문은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에는 다른 문제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독서 문제로 볼 때에 이 위에 있는 수능에 비해서 독서 지문이 길어졌고 그 사고 능력을 묻는 문제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훌륭하면서 독서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수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2024년 이후 수능들도 결국은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스스로 학생들이 풀고 평가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3권의 책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직접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 먼저 일주일에 하나씩 정해진 수능이나 모의 수능을 시험 보는 것처럼 풀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채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4번에서 선생님과 같이 분석과 평가와 정리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스스로 한 해분씩 매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여기다가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낀 점을 쓰고 종합적인 특징을 앞에 수능과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매주마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요 수능 문제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하고요. 여기 있는 2014년부터 2000 수능 문제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하고요. 2017 수능부터 2023은 고3 올라가기 전까지 2학년 2학기 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최근에 수능에 대해서 직접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실제 수능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랑 공부한 학생들은 모두 다 만족스럽게 긍정적인 대답을 했지 수능이 어렵다, 못 풀 문제다 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5번째 수능 적응 연습까지 훈련을 시키면 결국은 아까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평가나 모의고사나 학교 내신 문제도 다 수능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흉내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내신 준비까지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과거 기출문제를 스스로 풀고 평가, 분석,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수능 적응 연습이 가장 궁극적인 완벽한 내신 준비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역할로 끝나는 걸까요? 사자성어 중에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자는 외로울 고자예요. 장자는 손바닥입니다. 난자는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명자는 울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외로운 손바닥은 울기가 어렵다. 우리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다음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고장난명을 소개하겠습니까? 네, 다음 얘기는 당연히 학생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학생의 역할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 전제는 열공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하루 공부 시간을 24시간이 하루 시간이라면 15시간씩 공부하자는 겁니다. 물론 저도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하루에 15시간을 꾸준하게 수능 볼 때까지 공부한다면 누구나가 다 수능에 가서 국어 영역, 수학 영역, 그리고 영어, 그리고 탐구 영역까지 모두 다 1등급, 아니 100점까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많은 학생들은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열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올바른 공부 방법입니다. 그럴 때에 이 올바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생각하는 공부입니다. 왜 생각하는 공부가 중요하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개념과 원리를 통한 본질에 대한 어려운 문제, 그리고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목 자체가 학문적으로 축적하신 대학 교수님들이 그분들의 학문적 체계가 축적되기까지의 사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이해가 되면 암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암기는 저절로 따라올 뿐입니다. 유명한 그런 말 중에서 하나의 산봉우리에 오르면 다른 산봉우리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생각하는 공부가 가장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공부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올바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아니 앞에서 선생님 역할을 얘기하고 지금 이제 학생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학생 역할을 얘기하는데 언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실지 모르는데 힌트는 고장난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선생님들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태도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즉 선생님의 역할대로 학생들도 공부를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교과목을 초월해서 학교 내신이나 수능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수준에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올바른 공부 방법은 첫 번째 생각하는 공부, 두 번째 선생님의 역할대로 구체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아무리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학습을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필요한 것이 올바른 태도인데요. 올바른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고3 학생들하고 수능 직전에 종강을 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수많은 과정과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 수능에 실패하더라도, 대학 입시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언제나 나 자신을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너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해서 언제나 학생 시절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올바른 태도 면에서 선한 마음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국어 과목은 수능이나 모의수능, 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 항상 1교시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하다면 국어 시험에서 보는 수많은 독서 지문과 문학 지문은 수능 문제는 철저하게 50%만 EBS 교재와 교육과정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50%의 글과 문학작품은 생전에 인생에서 처음 보는 글들입니다. 그것을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데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1교시 시험을 망치면 뒤에 있는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분명하게 아이들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태도에서 선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흥미와 집중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비교하는 게 뭐냐면은 영화를 보고 있는 나하고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나하고입니다. 영화를 보는 나를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영화를 볼 때에 그 영화를 수학 공부하듯이 반복 학습을 합니까? 아마도 대개 영화관에서 한 번 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에 대해서는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 뒤에도 이야기의 흐름이나 주인공, 인상 깊었던 장면 그대로 다 재현해냅니다. 그러면 그 재현하는 능력이 전교 1등 하는 애는 잘하고 전교에서 꼴찌 하는 애는 1년 전에 본 영화를 얘기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한 달 전, 아니 일주일 전, 아니 어제 수학 시간에 공부한 것도 뭘 공부했냐 설명해 보라면 곤란해합니다. 이 두 개의 대상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영화는 너무나 재미있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슴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무한한 잠재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해서 학생들은 언제나 공부를 할 때 흥미를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리고 올바른 공부학과 결합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바른 태도 면에서는 열정과 의지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2024 입시가 175일 남았습니다. 중3 학생들로 따진다면 수능 시험은 1272일이 남았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3일을 할 수도 있고 일주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5일, 1272일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24시간 중에 15시간씩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누구나 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수업에 그런 태도를 임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의 역할대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학생들이 제가 좀 전에 얘기하고 있는 이 학생의 역할을 본문으로 제대로 따라오고 수행한다면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하면서 일부 설명에 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